청취자 여러분, 오늘 전통적인 최후의 안전자산이죠. 금 1온스. 그리고 그 변동성이 제일 심한 위험자산의 대명사 비트코인 1개. 이 두 자산의 가격표 확인하셨나요? 네,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마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정확히 10만 3천 달러로 일치했거든요. 맞아요. 교과서적인 경제 논리라면 극단적인 공포를 상징하는 금이랑 극단적인 리스크 선호를 상징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가리키면서 나란히 폭등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투자 공식이라는 신호등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2026년 4월 3일자 장마감 리포트라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혼돈의 글로벌 시황을 좀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쏟아지는 복잡한 지표랑 뉴스들 속에서 핵심 인사이트만 쫙 뽑아내보는 거죠. 좋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발언, 그리고 111달러를 돌파해버린 국제 유가. 근데 또 이런 패닉 속에서 무려 2.74%나 급등한 코스피의 역설까지. 돈의 흐름이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모순적인 흐름들을 이해하시려면요. 결국 모든 변동성의 진원지인 에너지 시장부터 살펴봐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유가부터 봐야죠. 네, 리포트 수치 보면 그냥 에너지가 좀 비싸졌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WTI 원유가 단 하루 만에 2.62달러가 뛰어 올라서 111.54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는 무려 6%나 폭등했습니다. 와, 6%요? 당장 우리 동네만 봐도 지금 휘발유 가격이 전 지역 평균으로 1,900원을 돌파했잖아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 실생활에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폭등의 트리거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아, 리포트 보면 막 협상 수용 압박이라던가 이란 타격같이 엄청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발언이 정치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텍스트가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어떤 기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만 보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정치적 강경 발언 하나가 글로벌 원유 저장고에 완전히 불을 붙인 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 공포가 이렇게 극에 달하고 기업들 기름값 지출이 막 늘어나면 1차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완전 폭락해야 정상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시아 증시는 그냥 혼조스였고 심지어 코스피는 역주행하면서 엄청 급등했단 말이죠. 시장이 이 악재를 아예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한다기보다는요. 시장은 지금 공포랑 희망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해요. 동시에 소화한다고요? 네, 실제로 이란 이스라엘 긴장감이 확 고조되면서 미국 시외 거래량이 석 달 만에 4배나 폭증했거든요. 이건 기관들이 패닉에 빠져서 포지션을 막 조정했다는 증거죠. 아, 공포감이 확실히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그 동시에 증시 하단을 딱 버텨준 상반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개통 기대감이라는 완충장치였죠. 잠깐만요. 중동 정세는 막 악화되는데 물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수 있다?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묘미죠. 일촉즉발의 위기가 오히려 물밑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극적인 타협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하, 위기가 정점을 찍으면 이제 풀릴 일만 남았다. 이런 심리인가요? 리면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 해소되고 물류비가 뚝 떨어질 거다. 즉 실물 경제 회복 시나리오에 돈을 먼저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오, 선제적 자금 이동이군요. 그럼 그 자금 이동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게 바로 우리 한국 시장이네요. 네, 일본 니케이 같은 다른 아시아 증시가 막 눈치 보는 사이에 코스피는 무려 5,377.30으로 마감했어요. 2.74% 급등하면서 5,300선을 가볍게 회복했죠. 코스닥도 0.70% 올랐고요. 근데 저 정말 흥미로웠던 게 내부 수급 데이터거든요. 아, 그 엄청나게 엇갈렸던 수급 말씀이시죠? 네네, 파티가 막 시작됐는데 개미들만 비상구로 빠져나간 느낌이랄까요? 코스피가 거의 3% 날아오르는데 외국인은 516만 주, 기관은 1,905만 주를 막 쌍끌이로 주워 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4,944만 주를 시장에 던졌단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할 때인가? 아니면 외국인들 장바구니를 따라 담아야 할 때인가 고민되실 텐데요.
개인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유가는 111달러 넘었지 뉴스에선 전쟁 위기라고 하지. 게다가 잦은 변동성의 피로감도 쌓였거든요. 코스피가 반등 주니까 얼른 현금부터 확보하자는 심리가 컸을 거예요. 아,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일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보자. 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스마트머니들은 주말 불확실성을 넘어선 그 펀더멘털을 본 거죠. 아, 그 펀더멘털의 중심이 결국 AI랑 반도체라는 건 시총 상위주들 급등한 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무려 5.54% 오르면서 18만 6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도 18만 6,200원으로 4.37% 급등했죠. 당장 다음 주니까 4월 9일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AI 칩 수요가 탄탄하다는 게 확인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뚫고 한 번 더 레벨업할 거란 강력한 모멘텀에 베팅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도체 주도 장세는 어느 정도 예상된 거지만 저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실물 경기 연계 섹터들의 급등입니다. 서비스업이 5.29%, 건설업이 4%, 기계가 2.89% 이렇게 올랐죠. 네, 특히 특징주로 꼽힌 GLENC 보셨나요? 무려 15%나 급등했어요. 와, 덩치 큰 건설주가 하루에 15% 오르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제가 보니까 미국 파트너사인 엑스에너지 상장 소식 때문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엑스에너지가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L 기업이거든요. 아, 일반적인 아파트 짓고 다리 놓는 그런 전통 건설 호재가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SMR은 초기 자본도 적게 들고 안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DLENC를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전용망을 구축하는 핵심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건설업이 높은 밸류에이션 이레이팅을 받는 그 초기 국면에 외국인 자금이 싹 들어온 거죠. 대박이네요. 근데 이렇게 한국 시장을 이끈 외국인 자금, 결국 미국 시장에서 흘러나온 걸 텐데요. 리포트 보니까 미국 증시는 4월 3일이 성금요일이라 정면 휴장이었어요. 네, 굿 프라이데이로 쉬어갔죠. 근데 직전 거래일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모두 기술주 중심으로 되게 견조하게 올랐단 말이죠.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미국 시장 내부적으로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겉보기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인데 사실 수면 아래에선 초대형 변수가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이슈죠. 아,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요. 근데 혁신적인 1등 기업이 상장하면 증시 전체에 활력도 돌고 좋은 거 아닌가요? 리포트 보니까 오히려 이게 수급 압박 우려를 낳는다고 되어 있던데. 호스트님 비유를 빌리자면 수영장에 엄청나게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드는 격이거든요. 고래가 뛰어들면 원래 있던 물고기들은 물이 다 튀어서 말라버리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급 블랙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 증시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 고르는 액티브 펀드보다 지수 비중대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담는 패시브 자금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만약 기업 가치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편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패시브 펀드들은 새로운 돈이 안 들어와도 자기들 규정상 무조건 스페이스X를 그 덩치만큼 사야 합니다. 잠깐만, 돈이 새로 안 들어오는데 무조건 사야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걸 팔아야겠네요. 정답입니다. 그럼 뭘 팔겠어요? 포트폴리오에서 덩치가 제일 큰 애플, 엔비디아 이런 기존 우량주들을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엄청 큰 애가 새로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유동성 진공 상태, 즉 리퀴디티 베큐움이 생기는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매도 압력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진짜 무섭네요. 유가는 111달러지. 지정학적 공포는 여전하지. 거기다 스페이스X라는 수급 블랙홀까지 대기 중이고요. 그럼 대체 돈은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래서 돈들이 기묘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거죠. FICC 시장이랑 환율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있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죠. 비트코인이 1240달러나 올라서 10만 3천 달러, 금도 18달러 올라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 국내 금값은 벌써 99만 원대고요. 환율은 1,445원으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수치가 딱 일치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리포트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FOMC의 매파적 기조 때문에 OBP 올랐다고 나오거든요.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니까 채권 금리가 뛴 거죠. 그러니까요. 이자를 주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아예 안 주는 금 같은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해야 정상 아닙니까? 왜 금이 떨어지기는커녕 비트코인이랑 손잡고 폭등하는 거예요? 호스트님이 현대 거시경제 모델이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균열을 딱 짚어주셨네요. 원래 공식대로라면 금은 떨어져야 맞습니다. 네, 제 말이요. 근데 지금 이 공식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이 화폐 시스템 자체를 못 믿기 시작한 겁니다. 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요? 네. 미국 재정 적자는 천문학적이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금리 높게 유지해도 안 잡히지. 이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자 조금 더 받는 국채가 안전한 게 아니구나. 정부가 맘대로 찍어낼 수 없는 절대적으로 희소한 자산으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와, 국가 통제력이 안 닿는 본질적 가치로 피난을 간 거네요. 그럼 전통적인 실물금이란 이른바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게 딱 설명이 되네요. 맞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물리적 희소성을 증명해 왔고 비트코인은 알고리즘으로 딱 2,100만 개만 공급되게 수학적 희소성에 보장돼 있잖아요. 최근에 현물 ETF까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도 엄청 들어왔고요. 그렇죠.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이 두 자산이 동시에 10만 3천 달러라는 숫자를 찍었다는 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공포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시장이 다음 주엔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핵심 경제지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4월 3일 야간에 미국 3월 비농업 고용지수, 즉 NFP랑 실업률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4.4% 정도고요. 고용 데이터 중요하죠. 네, 그리고 4월 8일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유가 111달러 넘은 상황이라 이거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에 뭐가 있죠? 연준의 핵심 통화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 고용이랑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뜨겁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NFP 견주하고 물가 안 꺾이면 연준은 더 오래, 더 높게 금리 유지할 명분이 생기죠. 그럼 덜러가 다시 초강세로 갈 테고 그럼 그 리스크 피하려고 올랐던 금이랑 비트코인 상승세도 찬물에 맞겠네요. 게다가 외국인들이 밀어올린 우리 코스피 반도체 수급에도 바로 타격이 올 거고요. 맞아요. 모든 자산 밸류에이션을 깎아내리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다음 주 이 지표들 숫자랑 시장의 첫 반응을 진짜 예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말 한마디가 원유 알고리즘을 자극해서 111달러 유가를 만들었죠. 근데 그 이면에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개통이라는 희망을 보면서 코스피의 AI 반도체나 SMR 같은 펀더멘털로 외국인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네, 그 와중에 미국에선 스페이스 X라는 수급 블랙홀이 대기 중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 밑바닥에서는 화폐 시스템을 못 믿는 돈들이 금이랑 비트코인이라는 기묘한 키난처로 쏠리고 있다는 것. 오늘 짚어드린 이 모든 게 다 따로 노는 뉴스가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엮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흐름이죠. 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랑 국채를 60대 40으로 나눠 담으면 위기 때 서로 방어해준다는 게 완전 전통적인 공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교과서적이었죠. 근데 정치인 마이크 앞 발언 하나에 알고리즘이 발동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오르는데 금이랑 비트코인이 손잡고 같이 치솟고 혁신 기업이 상장한다는데 오히려 인덱스 펀드는 다른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이런 기묘한 시장. 상관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 낯선 혼돈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과거의 그 낡은 공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친 이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다음 주 그 거친 시장을 항해하시는데 정말 날카로운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이면을 읽어내는 더 예리한 심층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데이터 기반으로 냉철하게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